자, NBA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인디애나 대 필라델피아부터 한 8경기 할 텐데, 먼저 인디애나는 어제 리 칼라이 감독이 얘기한 대로 할리버튼이 향후 한 3경기 정도 결장을 할 거다라고 피셜을 날렸죠. 근데 요즘에 필라델피아는 물론 뭐 엔비드가 또라이급 활약을 하고 있다. 저번 경기에서 엔비드가 70득점을 했던 기록이 그 게임 스코어를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전체 3위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 3위의 기록. 그게 1위 기록이 마이클 조던, 그 다음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82득점 경기, 그리고 세 번째가 엔비드의 이번 70점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엔비드가 역사적인 기록도 새겼고 대단히 훌륭한 활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한데,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리버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스탯들을 적어놨습니다. 할리버튼이 정상적으로 뛰는 인디애나는 평균이 127.4점, 야투율 3점 다 좋고, 상대팀한테도 어쨌든 상대팀한테도 꽤나 많은 기회를 주고 득점, 실점도 많이 합니다. 할리버튼이 이제 없을 때를 봐야 되잖아요. 내일은 할리버튼이 없었으니까. 올 시즌 할리버튼이 그래도 10경기나 결장을 했거든요. 없는 경기들에서 올 시즌에 평균적으로 115.4점에 그쳤고, 뭐 야투율 같은 건 괜찮았대. 뭐 상대 림공략은 좋았다고 하는데 3점 슛이 상당히 부진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점 슛 시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무래도 할리버튼이 우수한 패서다 보니까 외곽에서 오픈 찬스라든지 꽤나 이제 좋은 코너 3 찬스 이런 것들을 많이 내주는 선수인데, 할리버튼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3점 슛을 던지기에 괜찮은 찬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할리버튼이 결장한 경기에서는 그에 따라서 3점슛 이런 야투율도 5%나 줄어드는 모습이 있고요. 반대로 할리버튼이 없는 경기에서 수비는 상대팀한테 122.4점을 허용하고 야투율 허용률이 53%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2.2%, 이거는 그리고 약간 좀 턴오버에 기반한 거기도 해. 그래서 상대팀이 좀 이지 찬스를 많이 맞이했다. 상대팀이 3점도 6%가량이나 오르더라. 뭐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되고요. 한마디로 할리버튼이 없는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기록상으로 이렇게 상대팀의 3점은 6%가량 오르고 인디애나의 3점은 5%가량 떨어지는 뭐 이런 모습들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할리버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굉장히 극명하다, 인디애나의 경기력이. 그거를 일단은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또 뭐 시약함이 왔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할리버튼이 왔다고 해서 인디애나의 이런 득점력이나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안 터진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 하여튼 요즘에 인디애나는 공격면에서 많이 다운된 모습이 보인다. 한창 잘 나갈 때에 비하면은. 원래 뭐 인디애나가 올 시즌 초반에 조금 막 동부 4위까지 가고 막 이랬던 게 결국에는 공격의 바탕을 둔 거였는데, 공격력이 신통치 않다는 거는 인디애나가 지금 7위까지 떨어진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엔비드가 돌아온 필라델피아는 최근 득점 면에서는 5등, 야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이런 부분에서 뭐 어쨌든 공격은 상위권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상대팀한테 허용한 것도 그렇게 뭐 대단히 뭐 상위권 수비팀까지는 아닌데, 저는 근데 이거는요, 인디애나가 많이 좀 떨어졌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는 일단은 필라델피아 쪽 좋게 볼 것 같고, 지금 리그에서는요 엔비드를 막을 만한 수비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안 그래도 인디애나는 인사이드 수비력이 개판인 팀인데, 뭐 보시다시피 할리버튼이 없는 경기에서는 상대팀한테 이제 필드골 허용률이 53%야. 이 정도로 안 그래도 별로인 수비팀인데 엔비드를 막을 수 있겠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내일 뭐 필라델피아가 3점이 뭐 안 터진다거나 이러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이제 엔비드가 정상적으로 복귀한 이후에 6연승 달리고 있는 중이고, 저는 내일 필라델피아의 마헨에다가 언더오버는 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언더 보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에 인디애나의 기조를 생각했을 때는 쉬운 오바를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필라델피아도 막 상대팀 붙잡고 오바 게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인디애나의 기조를 봤을 때는 상대팀 쪽으로 보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제 워싱턴 대 유타 볼 텐데, 워싱턴은 일단 백투백입니다. 네, 워싱턴이 어제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아부디아가 37분, 카일 쿠즈마가 34분, 타이어스 존스 뭐 32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래도 꽤 뛰긴 했어요. 출전 시간이 아주 적다고는 할 수 없는 편이고, 어느 정도 좀 소모를 했고, 워싱턴은 백투백일 때 0승 7패, 득점은 110.7점에다가 야투나 3점슛 성공률이 썩 좋지는 않은 편.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126.4점으로 허용, 51%, 39%로 야투로 허용을 했었다, 3점이랑. 한마디로 백투백의 워싱턴은 승리가 올 시즌 없었다는 소리고, 반대로 요즘 유타가 요즘 조금 헤매죠. 한창 좋았었는데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오클라호마, 휴스턴, 뉴올리언스 이렇게 있는데, 직전 뉴올리언스는 아주 대패를 당했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뉴올리언스 얘기할 때 조금 보충 설명하도록 하고, 유타가 최근 3경기 동안 득점 면에서는 괜찮아요. 전체 3위 수준, 야투나 3점슛 이런 것들은 야투 좀 퍼센티지는 낮지만 어쨌든 많은 공격 시도를 바탕으로 유타가 많은 점수를 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138점 허용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팀들이 오클, 휴스턴, 뉴올리언스 이런 팀들이다 보니까 공격은 많이 좀 실점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상대팀한테 51.5%로 허용하고 3점도 42.7%로 얻어맞고 했는데, 근데 워싱턴이 일단은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뉴올리언스, 휴스턴, 오클라호마 이런 팀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좀 상위권의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고, 백투백 때도 안 좋았었고 워싱턴이. 저는 일단 큰 그림 자체는 유타 마인에다가 오바 쪽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직전 경기 유타가 힘을 굉장히 못 썼던 거는 뉴올리언스 상대로 유타의 강점인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날 오히려 뉴올리언스가요 공격 리바운드를 12개 잡고 뭐 이런 리바운드 뭐 이런 것들, 리바운드 싸움에서 아주 뉴올리언스가 압살을 했던 경기였거든. 유타의 강점이 나오지 못했던 경기였었다. 유타도 뭐 이날 3점 같은 경우는 33.3%, 약투 성공률 자체는 55% 정도 좋았는데 3점도 별로 안 터진 날이었었고, 본인들의 강점인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굉장히 안 터진 날이었다. 하지만은 워싱턴은요 올 시즌 가장 그 상대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내주는 팀이에요. 유타는 그리고 여전히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잡는 팀이고, 그래서 내일은 유타가 뉴올리언스나 뭐 그런 팀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이점을 커버하지 못했던 거는 별개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것들의 바탕으로는 오늘 워싱턴이 미네소타한테 공격 리바운드를 15개를 털렸습니다. 원래 그 미네소타가요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이렇게 미네소타가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워싱턴의 골밑 공략은 상당히 쉬웠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워싱턴은 뭐 게포드 같은 애들은 뭐 신장도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보드 장악력이 대단한 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내일은 유타가 본인들의 강점을 이렇게 발휘하기 좀 용이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타가 최근에 패배는 많았지만은 아무래도 상대팀이 좀 셌다. 아까 휴스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휴스턴이요 최근 한 7, 8경기 동안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격 시도를 하는 팀이에요. 말 그대로 야투 시도가 리그 1위다. 98번인가 그렇더라고. 또라이급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워싱턴도 좀 페이스도 빠르고 야투 시도 자체는 많이 한다. 그런 기존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그러려면은 뭐 유타 상대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잡는다든지 휴스턴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은 없는 팀이다. 저는 이거는 물론 유타가 요즘에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또 아무리 봐도 상성상으로 봐도 유타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물론 유타가 요즘에 뭐 마카넨도 좀 야투율도 살짝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3연패 하면서 팀이 좀 그 안 좋은 분위기에 있는 건 맞는데, 한번 유타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유타 마인에다가 오바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마이애미 대 보스턴으로 가볼 텐데, 마이애미는 어제 테리 로지어가 데뷔를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로지어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테리 로지어가 아침에 보니까 데뷔를 했더라고. 근데 마이애미는 여전히 저득점에 그쳤었죠. 테리 로지어가 왔음에도. 자, 보면은 마이애미는 일단 내일 백투백입니다. 마이애미가 백투백 5경기 동안 2승 3패였었고 본인들의 득점이나 야투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 왼쪽 보시면 돼요. 여기 103.4점에다가 야투 쭈루룩 이렇고, 상대팀한테도 110점을 허용을 했고 야투율 3%가 그냥 더 허용했고 뭐 3점은 비슷한 수준,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는 백투백일 때 일단 공격이 굉장히 안 되는 편이었었다. 수비는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은. 그리고 마이애미의 최근 7경기, 이게 아마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마이애미가 최근 7경기 동안 올랜도, 샬럿, 브루클린, 토론토, 애틀랜타, 올랜도, 멤피스 이런 식으로 대부분 5할 승률 미만의 팀들을 상대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4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3승 4패다. 3승 4패. 더구나 4연패 중. 근데 내일 상대는 보스턴이에요. 더구나 백투백이다. 마이애미 최근 7경기 동안 본인들의 득점은 100점을 못 넘었다. 최근 그 7경기 동안 98.1점에 그쳤거든요. 99, 104, 96, 97, 108, 87, 96. 이게 마이애미의 득점이었고, 상대팀은 102.6점으로 묶었다. 96, 87, 95, 121, 109, 105, 105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가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짠물 농구를 한다. 득점도 못하고 실점도 굉장히 적은, 수비는 굉장히 잘 되지만 득점 자체가 너무 안 됐던 그런 마이애미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로지어가 더해진다면, 샬럿에서 그래도 뭐 야투율이 훌륭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볼륨 자체는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로지어가 더해진다면은 마이애미가 조금 공격팀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로지어가 샬럿에서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오늘 경기 제외하고 샬럿에서 지난 11경기 동안 평균 득점 24.2점에다가 야투율 47.2%, 3점 37.8%. 3점이 좀 괜찮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야투율이 아주 훌륭했다 이건 아니거든. 근데 로지어는 어쨌든 이렇게 볼륨을 더해줄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오늘 경기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9득점. 그리고 야투율도 썩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데뷔전을 망친 로지어였었고, 내일은 상대가 보스턴이다. 보스턴은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보스턴은 그냥 뭐 지금 뭐 또라이급 강팀이고, 물론 원정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보스턴 최근 원정 10경기에서 7승 3패,
3편 때는 보면 미러키,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다 빡센 팀들한테 했지 마이애미, 지금의 마이애미 상대로 보스턴이 좀 헤매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마이애미가 워낙에 공수양면에서도 노답이다. 반면에 이제 리그 1위의 보스턴을 상대를 하고 마이애미가 최근 7경기 동안 이런 공수양면에서 굉장히 언더팀의 지표는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5할 승률 미만의 약팀들을 상대했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스턴을 상대를 한다? 물론 마이애미는요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의 지도력이 또라이급이고 어떤 이런 그 게임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단해요. 그리고 버틀러가 가끔씩 막 30득점도 받고 이런 강팀 상대로 마이애미가 뭔가를 해낼 때는 버틀러가 상당히 뭔가 잘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다. 뭐 히로나 아데바도 언제든지 많은 득점 해줄 수도 있고 로지오도 터지라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 존재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상대가 보스턴, 지금 뭐 리그 30개 팀을 통틀어서 거의 뭐 1순위로 꼽히는 그런 강팀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이애미가 내일 잘할 수도 있겠지. 강팀 상대로 만나가지고 작년 뭐 동부 그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단순히 분석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성과 감성의 영역은 구분을 해야 한다. 감성의 영역이 아닌 이성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보스턴이 마이애미한테 질 그림이 거의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스턴 마인에다가 그리고 언더5번 좀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브루클린 대 미네소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사실 사이즈는 괜찮았지만은 껄쩍지근한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네소타가 백투백입니다. 백투백. 근데 아까도 잠깐 봤다시피 워싱턴이 어제 뭐 아브디아 같은 애들이 잘해가지고 주전도 소모가 꽤나 있었던 편인데 반대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주전들 대부분 한 명도 35분을 넘긴 선수가 없었어요. 카네서니 타운스 34분, 고베어 34분, 앤트맨 34분 뭐 이런 식으로 주전들이 그렇게 막 긴 시간을 뛰면서 막 끝까지 타이트한 게임을 한 거다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뭐 콜리가 없다는 게 변수긴 한데 일단은 미네소타는 오늘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잡으면서 워싱턴 상대로 편한 경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뭐 그 미네소타가 야투율 자체가 굉장히 잘 터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야투율도 42%, 3점 슛이 32개 중에 9개밖에 안 됐거든. 야투 시도가 총 100회였는데 42개밖에 못 넣었으니까 공격이 잘 된 편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미네소타의 공격력을 뭔가 믿고 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브루클린 제가 뭐 그 스위칭 디펜스로의 변화 이런 분들 많이 얘기를 했었었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뭐 그 농구 보면서 전술의 이런 수비 전술이 어떻게 좋죠. 저는 그런 거까지 막 볼만한 형편은 안 돼요. 제 실력상으로. 근데 그래도 해외 칼럼 같은 거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 하는구나 이런 거 이해할 정도는 되는데 브루클린이 최근 들어서 스위칭 디펜스로 변모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그 클렉스턴 같은 친구도 백다운 수비를 하면서 림을 지키는 형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서는 좀 더 전방위적인 이런 수비를 펼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에 따라서 브루클린의 최근 6경기 공격력은 24등 수준 공격력 위에 두 줄 보시면 됩니다. 공격력 득점이 24등, 뭐 야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뭐 이런 부분들 다 하위권입니다. 브루클린이. 반대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8등, 5등, 8등으로 상당히 좋은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냈다. 한마디로 저는 스위칭 디펜스가 브루클린이 그전에 이도저도 아니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이 스위칭 디펜스의 맹점 중에 하나가 블락보다는 스틸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속공 빈도도 높아지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빠른 이제 얼리 오펜스를 하다 보니까 브루클린의 원래 장점 중에 하나였던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브루클린이요. 올 시즌 그래도 한 3, 4위 수준? 3등 수준의 오펜시브 리바운드 팀이었는데 최근 6경기 정도 보면은 브루클린이 오펜시브 리바운드 뒤에서 2등이에요. 뒤에서 2등. 꼴찌가 7.3개로 피닉스고 하여튼 요즘 들어서 브루클린은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상당히 적어졌고 반대로 미네소타는요. 얘네들도 요즘 따라서 이렇게 좀 디펜시브 리바운드가 많지는 않은데 브루클린의 원래 이제 좀 주된 장점 중에 하나였던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릴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일단은 언더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언더 쪽을 좀 살필만 하고 자 밑에 보다시피 뭐 미네소타는 백투백일 때 본인들의 야투리나 상대팀한테 허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상대팀한테 허용한 게 좀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 백투백 4경기 때마다 상대팀한테 야투를 49.6%로 허용, 3점 44%로 허용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워낙에 요즘 브루클린이 뭐 공격이 좀 안 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미네소타의 백투백을 좀 우선시로 할까 브루클린의 요즘 공격이 안 좋은 걸 우선시 할까 하다가 브루클린이 요즘 공격이 안 좋다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네소타가 오늘 그 전반적인 선수들의 출전 시간도 길지 않았던 편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단 미네소타 마헨에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볼 것 같네요. 다음 뉴욕 대 덴버. 자, 뉴욕이 지금 12경기 동안 제가 여기 10-1이라고 적어놨는데 어쨌든 뉴욕은 최근 12경기 동안 10승 2패로 이 10승 2패라고 하면은
그 트레이드 이후 아누노비를 팀으로 데려온 이후에 10승 2패를 달리고 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이죠. 그리고 뭐 그 기간 동안 뉴욕이 뭐 약한 팀만 상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뉴욕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10승 2패였었고 그 기간 동안 댈러스나 올랜도한테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댈러스한테는 화력에서 밀렸고 올랜도가 극상의 수비력을 보이는 바람에 뉴욕이 주춤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의 덴버는 특히나 원정 덴버는요. 공격면에서도 막 댈러스가 터질 때만큼 고점의 댈러스만큼의 그런 화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고점의 올랜도만큼 그런 끈덕진 수비를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뉴욕은 10승 2패를 달리고 있고 그 기간 동안 공격력만큼은 뭐 19등, 18등, 15등 이런 식으로 좀 뭐 대단한 건 없었다. 공격력은. 근데 반면에 수비가 12경기라는 이런 유의미한 기간 동안 실점 1등, 그리고 상대한테 허용한 야투율 1등, 3점슛 허용률은 4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최고의 수비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일 뭐 하텐슈타인이 퀘셔너블인 건 있는데, 직전 경기 브루클린한테도 하텐슈타인이 아웃이었지만은, 그렇게 수비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도 뭐 211점밖에 안 났었으니까. 그날 뭐 브루클린이 뉴욕 상대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3개를 캐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하텐슈타인이 경기당 리바운드 14개씩 잡아주면서 오펜도 4개씩이나 따고 하다 보니까 뉴욕의 뉴욕의 리바 단속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덴버가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대단히 많은 팀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반대로 뉴욕은 지금 이제 최근 이렇게 뭐 트레이드 이후 기간에도 오펜시브 리바운드는 상당히 많이 따는 팀이고 리바운드 면에서는 전혀 꿀리지 않는 팀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최근 한 6경기 정도? 그 기간 동안 뉴욕이 리바운드 전체 1위입니다. 1위. 그 정도로 뉴욕은 이런 리바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 덴버도 지금 폼이 나쁘진 않아요. 덴버도 최근에 3연승 달리고 있고 보스턴도 잡았었고 인디애나 상대로도 조금 끌려가다가 역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긴 한데 글쎄 덴버가 근데 막 이렇게 막 진짜 수비적으로 엄청난 팀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때 한번 올랜도 만나가지고 122대 122로 고전했던 적은 있긴 한데 더구나 내일은 또 뉴욕이 홈인데도 프렌이란 말이에요. 뉴욕의 프렌은 가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224.5면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 덴버가 최근에 언더 게임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벤치 포인트가 12점, 13점에 그쳤었다. 30점 날 때는 오버였었고 11점 날 때를 또 언더였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은 벤치가 24점을 뽑았잖아요. 벤치 포인트가 좀 따라가는데 추격하는데 많이 또 도움도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직전 경기 덴버가 벤치가 24점이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언더도 떴었고 뉴욕이랑 덴버 기본적으로 덴버도 그 야투 시도 자체가 많은 팀은 아니고 뉴욕은 상대팀의 야투 시도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는 좀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팀 다 내일 좀 신중한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한번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골스 대 세크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야투 시도의 관점에서 말 그대로 많은 공격 기회 그거의 관점에서 최근 한 6경기 정도 그 기간 동안 골스가 2등, 세크가 3등이에요. 한마디로 양팀 다 많은 야투 시도를 한다. 물론 그 성공률 자체는 높지는 않았어. 성공률 자체는 높지는 않았지만은 성공률도 높은 편이네. 48.9%, 47.6%면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되는 팀들이고. 자, 골스가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골스는 백투백일 때 5승 2패였었다. 7경기 동안. 평균 119.3점에 야투율 48.8%, 3점 34.4%. 상대팀한테는 112점 내주면서 47.4%, 35% 이런 식으로 백투백의 골스는 약간 언더 냄새가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오늘도 보면은 얘네가 상대팀의 인사이드를 굉장히 잘 털어먹었잖아요. 특히나 뭐 사리치도 그렇고 쿠민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쿠민가가 야투시도 11개 중에 11개 다 넣었었고 25득점 이상에다가 뭐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무튼간에 요즘에 쿠민가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골스도 3점 같은 게 꽤나 잘 풀린 팀이었었죠.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최근 4경기 이걸 왜 4경기를 잡았냐고 하면은 세크라멘토가 득점 실점이 다 많은 게 눈에 띄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1승 3패로 조금 안 좋았는데 세크라멘토 최근 4경기 동안 득점은 전체 3위권 본인들의 야투나 3점도 꽤나 터지는 편이에요. 보시다시피 반대로 상대한테는 이만큼 내줬다는 거잖아요. 득점, 야투, 3점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세크는 최근 한 4경기 동안 수비가 전혀 안 됐다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상대한 팀들이 미러키, 피닉스, 인디애나 이런 팀들이 있었고 애틀랜타도 만나고 상대팀들이 굉장히 빡셌는데 뭐 골스도 일단 뭐 인사이드 득점력도 되는 편이고 세크가 좋은 수비팀은 아니다 보니까 뭐 세크의 머레이 같은 애들은 저는 좋은 수비수라고 평하기는 합니다만은 사보니스도 얘가 뭐 리바운드 자체는 잘 잡아요. 골스가 또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상당히 많이 잡는 팀이고 반대로 세크라멘토 상대한테 오펜을 가장 안 주는 팀이기도 뭐 이런 건 있는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사보니스가 팔도 짧고 좋은 림 프로텍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 골스가 세크의 인사이드 공략을 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날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뭐 골스가 백투백 하긴 했지만 오늘 뭐 선수들이 조기에 퇴근한 경기들이기도 했었고 클레이 탑슨이랑 커리밖에 없는데 둘 다 30분, 31분밖에 안 뛰었어요. 말 그대로 좀 편한 경기였었고 전반적으로 쉬운 경기였기 때문에 골스도 체력 안배가 많이 된 상황에다가 또 홈에서 또 경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골스 마헨에다가 오바 쪽으로 향할 것 같아요. 뭐 작년에는 이제 세크라멘토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막 플레이오프 이런 데서 양 팀이 맞붙었을 때 언더 게임이 의문의 언더가 나온 적도 많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오바 게임이 다수였다. 그런 것들도 얘기할만 하고 저는 이거 골스 마인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시카고 하도록 할게요. 레이커스가 내일 르브론이 나올 것 같다고 하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레이커스가 지금 이제 당장에 뭐 조만간에 디안들로 러셀이 트레이드 될 수가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 후반기 라인업으로 바꿔가겠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벤더빌트를 선발로 쓰고 디로 리브스 투가드 체제 쓰고 그리고 르브론을 3번으로 쓰겠다. 이런 심산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작년에 레이커스가 전반기 때는 26승 31패로 전체 30개 팀 가운데 성적상으로 23등이었는데 지금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저런 라인업으로 변모를 한 이후에는 17승 8패로 후반기 전체 30개 팀 가운데 2위였다. 2위 승률상으로. 그래갖고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도 나가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을 했었었죠. 참 대단한 활약이었는데 무튼 레이커스가 저 라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천명을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잘했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에 일단 기대를 걸어볼 거는 같아요. 좀 다른 날보다 수비도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벤더벨트를 선발로 쓰다 보니 그래서 레이커스는 딱 저 얘기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르브론이 지금도 그 발목 부상 때문에 전 경기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내일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무튼간에 예고한 대로 지난 시즌 라인업을 주로 이렇게 쓰겠다 한다면은 저는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다. 왜냐면 원래 작년에 워낙에 시즌에도 잘 돌아갔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었던 그런 라인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시카고 그 라빈이 돌아왔다가 다시 또 결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라빈이 없이 게임을 치는 지 3경기가 됐어. 그러니까 3경기 중에 그 2경기는 통으로 결장, 마지막 한 경기는 그 라빈이 얼마 안 뛰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3경기 정도 이렇게 시카고의 경기력을 보면은 원래 그러니까 라빈이 없었던 시절 라빈이 없던 한 12경기 동안 시카고는 득점도 굉장히 적고 실점도 굉장히 적은 짠물 농구를 했어. 한마디로 언더팀이었는데 라빈이 복귀하고 나니까 득점도 뭔가 많아지고 실점도 많아지고 이런 팀이었단 말이죠. 좀 그러니까 약간 맹탕이었어. 다시 라빈이 빠지고 나니까 좀 수비적으로는 많이 살아났다. 특히나 상대팀한테 이런 공격 시도 자체를 적게 주는 보시다시피 상대한테 야투 허용률이 48.6%인데 실점 자체는 5위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팀한테 야투 허용은 높은 수치로 했지만은 실점 자체는 적었다. 한마디로 상대팀의 공격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언더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에 이렇게 후반기에 좋은 활약을 했던 것도 좋은 이런 지표를 보였던 것도 수비적인 발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좀 언더 쪽을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시카고의 기조를 좀 알기가 힘들다. 3경기밖에 안 치러가지고 라빈이 없었을 때 이 새끼들이 과연 이게 언더오버이기 그 경기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런 것들도 많이 들고 그리고 레이커스도 지난 시즌 이렇게 변모하고 나서는 수비가 물론 잘 된 건 맞지만은 또 공격력도 상당히 좀 훌륭했었거든. 지금 거기에다 뭐 크리스찬 우드라든지 하치무라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레이커스가 꽤나 많은 득점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오바 쪽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커스의 마헨의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는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대단히 갈만한 경기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단 조 2위 일단 조 상황부터 보고 얘기 좀 할게요. 요르단한테 지금 이제 승점 동률인데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요 이 순위 산정 방식이 승점 먼저 보고 근데 승점이 만약에 동률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승자승을 봅니다. 승자승 말 그대로 동률팀 간의 상대 전적 보고 동률팀 간의 뭐 골득실 다득점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요르단한테 뭐 골득실이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요르단이랑 바레인은 서로 간에 좀 비슷한 체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뭐 요르단이 예를 들어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2위로 처질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말레이시아를 개두드러 패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2조잖아요. 2조. 우리나라가 오늘 2조 1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16강에서 일본을 상대한다는 이런 리스크는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할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략적인 선택을 위해서 조 2위를 노린다. 이거는 사실은 그거는 통용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1위 진출이냐 2위 진출이냐 이것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르단과 바레인이
요르단이 엄청나게 뭐 큰 점수차로 승리하는 그림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레인이랑 요르단은 원래부터가 좀 비슷한 체급 그런 거라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그런 전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를 뭐 이렇게 혼쭐 내지 못할 만한 그런 전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보시다시피 오늘 전력 자체도, 근데 전 개인적으로 라인업도 마음에 드는 편이고, 오늘 우리나라가 라인업을 봤을 때는 공격 일반도로 임할 거다. 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조 1위 탈환을 위한 그런 라인업으로 나섰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레이시아 대표팀에 대해서 대단히 뭐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한번 볼게요.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 뭐 이런 것들 쭉 살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자국 리그 내지 뭐 끽해봤자 싱가포르 리그에서 뛰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많은 시간을 출장했던 선수들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는 그 뭐 장신 수비수는 없다. 한마디로 조규성 선수 활용하기 용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국에 오늘 마행까지도 이마행까지도 본다는 마인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굉장히 좀 큰 점수 차로 한번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요리할 만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이 되고, 뭐 우리가 조 1위를 하면 일본을 만난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런 거를 따질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국내 면적 여론도 꽤나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반드시 일단은 최종전에서 승리를 하고 진출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이제 그 뭐 동아시아권 내지 좀 아시아에서 꽤나 손꼽히는 강팀이라고 얘기되는 선수들과의 전적 같은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요르단한테도 4대0을 당했었고, 패배한 것만 볼게요. 태국한테도 3대0. 쭉 보면은 이제 인도네시아한테도 4대4, 뭐 그냥 우리나라랑 비교할 급이 안 되는 팀들한테도 대패를 당했던 게 말레이시아다. 뭐 우즈베키스탄한테 5대1, 요르단 4대0, 뭐 UAE한테 4대0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지간해서는 말레이시아 상대로 무승부를 캔다거나 신승을 거둘 거다 이런 예상보다는 대승을 거둔다는 예상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조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대 세비야 경기가 있는데, 꼬마는 한마디로 지금 이런 상태죠. 홈 전적. 뭐 여기 뭐 리그도 있고 별 챔스도 있고 다 있는데, 단적으로 꼬마는 작년부터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홈 꼬마는요 1년 넘게 홈에서 패배가 없는 팀입니다. 일단은 꼬마는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세비야. 물론 세비야도 저력이 있죠. 그건 알고 있는데, 근데 어제 페이에노르트와 PSV 그리고 꼬마와 세비야, 저는 이게 꼬마와 세비야의 격차가 그 페이에노르트와 PSV 사이의 격차보다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꼬마는 지금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회가 뭐 라리가도 아니고 코파델레이잖아요. 코파델레이니까 뭐 꼬마도 당연히 좀 힘을 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꼬마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를 이렇게 연장해서 잡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꼬마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꼬마가 뭐 레알과의 맞대결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로테이션을 대단히 돌린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긴 부상은 없습니다. 이 경기 그냥 세비야는 단적으로 뭐 요즘에 조금 그래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네 어쩌네 해도 지로나한테 직전 경기 5대1 패배도 당하고, 그렇게 세비야를 좋게 볼 공사는 많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